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독립운동사의 큰 흐름을 1910년대와 1920년대를 가르는 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어서요. 192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또 어떻게 통치했는지까지 배워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3.1 만세운동에 대해서 좀 특징을 잡고 가시면 좋은데요. 자, 이 3.1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운동을 우리가 이제 무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일본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만세운동, 그러니까 비폭력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1 만세운동은 처음에 출발이 비폭력 운동에서 시작됐다. 그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데 얘기 드렸다시피 이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저 3.1 만세운동은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저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해방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다시 식민지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저건 실패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저 실패를 통해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독립운동을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비폭력 운동으로 했어요. 출발을. 근데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장을 하고 독립전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1920년대 독립운동사는요. 무장투쟁, 만주에서 일어난 이 무장투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3.1 만세운동을 통해서요. 뭐 거적적인 민족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거는 신분을 떠나서 아주 많은 이제 우리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실패를 했느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 민중들을 엮어줄 수 있었던 조직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에 상하이를 중점적으로 해서요. 여기를 위치로 선정해서 여기 이제 임시정부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조직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보실 이 1920년대 독립운동사는요. 바로 이 무장투쟁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활약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전체적인 흐름과 골격 속에서 이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보게 되면 시대만 구분을 할 수 있어도 제가 여러분들 문제 맞출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10년대 들어오거나 이러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골격을 잡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1910년의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면 국내는 지금 무단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는 비밀 결사가 많이 결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만주나 간도 일대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발판 삼아서 20년대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향성을 또 명확하게 해줬던 독립운동이 3.1 만세운동이다.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 만세운동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당시에 이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국외 정세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은요. 이 러시아 혁명. 자, 이 러시아 혁명은 뭐냐면 이 러시아는요.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치렀어요. 그 얼마나 많은 국력이 낭비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심지어 또 졌잖아요, 일본한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이 노동자와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10년 남짓한 이후에 또 이 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는 또 참전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돼요. 거기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이 노동자, 농민을 주축으로 한 레닌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돼서요, 러시아 내부에서 1차 세계대전 에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혁명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심지어
그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레닌이 주장하는 것은요,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최초로, 세계 최초로 이 노동자와 농민의 중심이 되는 이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때 당시에 레닌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어떤 정치의 체제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누가 개인이 하나의 기업이나 공장이나 생산 수단 같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재산으로서 같이 끌고 가게 되는, 즉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그 레닌의 사회주의가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닌의 입장에서는요, 세계에서 자신이 추구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레닌의 사회주의가 널리 퍼지기를 바랬겠죠. 그런 목적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세계에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할 것을 선언합니다. 저게 식민지가 되어 있는, 그래서 폭력적이고 억압적 이런 상황을 겪고 있었던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저게 너무나 어떤 기회로서 다가왔겠죠. 근데 거기에 더 플러스 미국 대통령 윌슨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에서 당시에 어떤 민족이라든지 자신이 스스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또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런데 시험에서는 여러분 이쪽이 더 포커스가 맞춰질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윌슨은요, 모든 식민지를 얘기한 것은 아니었고요. 당시에 이 전쟁에서 패전국, 진 나라의 식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전국이었던, 당시 일본은 승전국에 포함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승전국이었던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한테는 실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자,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한테 중요한 기회다라고 여겼던 여운형 주축으로 만들어졌던 저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영어를 잘하는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을 했다.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살짝 봤습니다. 도쿄 유학생들이 이 무렵에 조선청년독립당을 결성해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는 그 민족자결주의 우리한테도 적용시켜달라 뭐 이런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국내에 영향을 끼쳤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요런 거 잘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국내 정세로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무단 통치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고종이 갑작스럽게 이 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왜냐면 고종이 당시 이제 윤치호 일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고종은 건강에 크게 이상이 없었는데 식혜를 먹고 나서 한 30분 정도가 채 안 되는 시간에 갑자기 경련을 크게 일으키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독살설이 너무 이렇게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또 당시에 그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고종의 다리가 뭐 한 1, 2일 만에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대요. 그래서 그 한복의 바지를 이게 벗길 수가 없어서 찢어내야 될 정도였다 그래요. 막 이런 이빨 같은 데가 다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독살설이 좀 어느 정도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독살설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천도교, 기독교, 불교 단체의 대표들, 그러니까 이 종교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게 건드리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또 종교활동이다라고 하는 이제 표면상 보여지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숨길 수도 있고, 그런 단체들이 이제 종교단체였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세력들이 연합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날, 그날이 이제 고종의 장례일이죠. 바로 이 고종의 장례일에 맞춰서 이제 독립운동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채남선이 본문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또 공약 3장을 덧붙이게 되는데 3월 1일 날 민족대표 33인이
뭐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한 건 29인이지만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뭐 누가 참여했느냐 이런 것들까지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이제 스타트 그 불씨를 지펴주는 역할을 이 민족대표 33인이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민중들이 이 민족대표 33인이 오지 않자 결국에는 이 중에서 이제 학생과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이 만세운동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에 만세 시위를 이제 전개하게 된다. 그래서 첫 스타트는 민족대표 33인이 이제 불씨를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에서 탑골공원에서 이게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민족대표 33인의 뭐 적극성과 그다음에 뭐 좀 소극성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사실 이때 무단 통치를 살고 있는 이 시기 때 어떤 작은 발언이라도 일본에 대한 어떤 반하는 이런 작은 발언이라도 했을 때 크게 우리가 뭐 이제 즉결처권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헌병 경찰들이 다니고 있고 이런 어떤 그 사회의 국가적 분위기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쉬운 행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끌고 가게 됐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만세 시위 학생들의 주도로 그리고 이제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비폭력 만세 시위가 확산이 됐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요. 처음에 시작은 비폭력으로 시작이 됐지만 저쪽에서 총과 칼과 무기를 들고 들이대는데 우리가 계속 이걸 맨몸으로 막아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지방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는 이제 무력 투쟁으로 또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 무력 저항 운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끝까지 유지했다. 이렇게 되면 틀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주와 연해주, 미국, 일본 등 해외까지 또 만세 시위가 확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요, 뭐 일본이 얼마나 그 많은 이 군중들을 탄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요 수원 현재 화성에 있는 요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뭐 이때 당시 처음에는 영문도 몰랐대요, 주민들이. 그래서 갑자기 이제 교회당으로 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너무 이렇게 통치하는 거 억압적으로 하고 뭔가 핍박하고 이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항변이라도 하려고 자기들을 부르나 싶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진하게 갔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교회당 문을 다 하나씩 이제 걸어 잠그면서 총구를 들이대면서 여기서 이제 대대적 학살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다 나올 때마다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학살이 자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군중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더 아주 그 잔인한 이런 탄압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선교사, 스코필드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이게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뭐 또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 일본에 대한 어떤 항거 이거를 또 적극적으로 보여줬던 뭐 고등학교 학생이죠. 고등학생인데 저렇게 아주 여리고 어린 저 여학생이 이제 3.1 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체포된 후에 옥중에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뭐 재판 계속 안 받으려고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사실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수능을 하면서 갔으면 사실 그 형량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고문이라든지 이런 거 좀 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아주 막 그 과감한 어떤 항거의 의지를 막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 이렇게 어린 학생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만세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이제 부모가 일본 경찰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울분이 있었을 거지만 굉장히 이 애국심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은 뭐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의자를 재판장한테 집어 던지면서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남의 나라를 빼앗은 너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 부모 왜 죽였어? 그러니까 이런 멘트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왜 빼앗았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식이 되게 강하게 있었던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결국에 이제 옥중에서 이제 비참하게 순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3.1 만세 운동이죠. 자, 3.1 운동은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 만세 운동이 아니었어요. 이게 각계 각층 여기에서는 그동안 사실 이 어떤 정근대 사회에서 신분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차별을 받고 같은 백성이지만 이렇게 차별을 받고 사회 어떤 체제 속에서 차별을 받았던 기생이나 뭐 천민이나 이게 관습적으로도 남아 있었단 말이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발적으로 했던 거족적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 국민이 동참한 만세 운동이었다는 거. 직업군도 다양했고요. 일제가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실시하는 배경이 됩니다. 무시 못하죠. 물론 일본은 이렇게 통치 방식을 바꾼 데 있어서는 뭐 내부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뭐 국제 여론을 의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 조선인들은 때리면 명태처럼 때리면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에 또 어떤 그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을 거고 정치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자, 상하이에 그래서 이 이제 영향으로 제가 처음에 개괄을 해드렸던 것처럼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민중들의 역량을 확인했고 저들을 묶어줄 수 있는 조직력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차원에서 요게 이제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5.4 운동 등의 해외의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반식민지에 놓여져 있었던 중국도요. 이제 이런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의 3.1 만세 운동을. 당시 영국의 식민지를 겪고 있었던 그 인도의 그 네루 총리는 그 수감 생활을 하면서 옥중에서 자기 딸한테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의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유관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저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자기의 나라를 지키겠다고 저렇게 항거하는 저런 나라의 모습을 살펴봐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이 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까지 초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 7개 정도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대표성을 띠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상하이의 임시정부, 그리고 한성정부가 이제 대표성을 띠는 임정이었는데 이거 흩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통합운동이 벌어지는데요. 위치를 어디로 선정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는 여기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상하이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게 의미가 있죠.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무장투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위치는 여기 설정할 거예요. 연해주. 왜냐면 여기가 무장투쟁해서 직접 이렇게 치고 들어오기가 좋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바다 건너 멀리 있는데 상하이로 다 위치를 정했다는 것은 이건 여기에 외교관들이 많이 드나드는 우리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걸 독립을 하려고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뭐 영어 능력도 뛰어나고 외교적 수완도 좋았던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된 것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서 3권 분립에 입각한 통합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1919년 9월 달에 수립이 되고요.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동희가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 임시의정원, 그 다음에 사법, 법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인 국무원 등을 설치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영화 암살에서 보면요. 상하이 임시정부 안에 그 구조가 이렇게 나와요. 잠깐 이렇게 스치듯이 나오는데 뭐 거기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아담합니다. 이 상하이 임시정부. 저도 가봤지만 뭐 사실 이렇게 좀 키가 크거나 건장한 성인 남자가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아주 좁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기가 좁은데 있을 건 다 있어. 이러면서 그냥 칸막이 하나로 이렇게 탁탁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가 입법 여기가 사법부, 여기가 행정부야. 이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상권 분립의 체제로 이루어진 우리의 이제 공화정 체제의 이제 임시정부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는 비밀 연락망 조직체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임시정부가 바깥에 있었잖아요.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줄 수 있는 연통제 비밀 행정 조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일대에 있는 이륙양행에 설치된 통신기관으로 또 국내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저런 교통국 같은 게 있었습니다. 연통제 교통국. 자, 그 다음에
돈이 없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는데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해외 동포들에게 이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데 저거를 언제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기약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저 독립공채를 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공채를 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교활동. 우리는 이제 외교활동을 통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으니 보면 파리 위원부, 프랑스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워싱턴에 구민위원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뭐 독일이 끼어 들어가거나 이러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활동도 했는데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신문 발행을 합니다. 독립신문이에요. 독립신문을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다. 독립협회에 독립신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독립신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협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독립신문. 근데 이름은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독립신문과 관련해서는 독립협회와 관련해서 문제 출제는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포커스는 잘 안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제가 요거 하나만 좀 그 의미를 이야기 드리면, 여기에서 자꾸 이제 독립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시기에 독립이라고 하는 이 독립신문은 어디에 대항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일본에 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독립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독립협회를 조직할 때의 그 독립신문, 그 다음에 독립문, 뭐 이런 걸 할 때 이거는 어디의 독립이냐면 이건 일본의 독립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웠잖아요. 청나라 사신을 대접하는 거 없애고 우리만의 자주적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청나라를 비롯한 열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화활동. 임시사료 편찬회를 두어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편찬하기도 했고 또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해서 또 한인 비행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시정부가요, 이렇게 처음에 아주 호기롭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스타트돼서 우리가 진짜 이 조직체를 이용해가지고 독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1923년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꺾이는 때가 옵니다. 이 꺾이는 때를 여러분들 이거 아주 잘 나옵니다.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을 기점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이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을 때 일단 왜 이게 열리게 됐냐, 왜 임시정부에서 저 회의가 열리게 됐냐면 일본의 탄압으로 비밀연락망의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돼서 많이 와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이 미국 정부에 국제연맹이 대한민국을 위임 통치해 줄 것을 건의한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낸 것이 이때 알려지게 됩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이게 일본에 의해서 지금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저렇게 국제연맹에다가 우리나라를 또 맡기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당시에 지식인층들은 많이 이제 놀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우리가 언제 사실 해방이 될지도 모르고 근데 저렇게 이제 국제연맹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선택지를 고른 거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막 분열이 됐었던 거예요. 이 임정 내부에서. 그리고 뭐 외교적인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독립운동 해봤는데 뭐 성과도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열린 겁니다. 국민대표회의. 근데 뭐 회의의 성과 없이 결렬이 되고 많은 독립운동가를 임시정부에서 이탈해서 임시정부는 침체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 아래다가 지금 보시면 좀 쓰시는데요. 창조파, 개조파. 그래서 보시면 이 임시정부 기존에 있는 거 잘못된 거 고치고 좀 기존에 있는 거 잘못된 거 고치고 좀 고치자가 이쪽입니다. 개주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안창호.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거 임시정부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 신채호예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참고로 여기에 김구 선생님은 끼질 않았어요. 이 회의 자체를 뭐 열면 안 된다, 무산시켜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다툼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결국 뭐 제대로 된 결과도 없이 다 이탈하면서 빠져나가요. 임시정부에 완전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25년이 되면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요.
그리고 박은식이 이제 제2대 대통령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 체제가 임시정부의 체제가 계속 바뀌게 되는데요. 우선 처음엔 대통령제였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이게 이제 1925년이 되면 이제 저런 사건들이 23년에 막 국민대표회의 막 이런 게 열리고 난 다음에 이게 체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내각 책임제와 그다음에 국무령제, 리더는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제 아니고 이제 국무령제고 대통령의 힘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승만을 주축으로 한 그 대통령에게 힘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힘을 조금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각 책임제인데 내각 책임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그 다수 당의 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이거를 좀 끌고 가는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힘을 좀 낮추고 이렇게 같이 좀 함께 끌고 가는 그런 이제 내각 책임제의 형태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각 책임제, 국무령제. 자, 27년이 되면요 3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요. 국무위원 집단지도 체제 다 떠나는 거예요. 많이 떠나가는 거예요. 집단지도 체제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왜 시골 마을에 이렇게 조그마한 학교를 보게 되면 애들 몇 안 돼가지고 얘 체육부장도 시켜주고 쟤는 뭐 환경부장도 시켜주고 다 부장이야.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원 몇 명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임시정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몇몇 남은 사람들이 다 집단 지도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떤 그걸 계속 이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보세요. 처음에 대통령제 문제 생겼다. 내각 책임제. 그 다음에 3차 27년에 집단지도체제. 그리고 나서요. 이제 임시정부 이렇게 가라앉는데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뭐 힘든 임시정부를 살려보겠다고 이제 김구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가요. 김구 선생님이. 근데 끌고 갈 때 이제 어떤 걸 조직하게 되냐면 한인 애국단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김구가 저걸 조직해서 여기에서 뭐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 활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 쪽에서도 감명을 받고 지원이 들어와요. 임시정부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 기억하시면 되겠고 얘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데 역할을 해준 게 1931년 한인 애국단이 조직이 되면서 이봉창, 윤봉길의 활약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한국 독립당을 재창당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여러 당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여러 당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끌어 모아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재창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 한인 애국단 통해서 이봉창하고 윤봉길의 의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일왕한테 폭탄을 던지고 뭐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폭탄을 던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중국 쪽에서도 우리를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손길이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감시가 더욱더 심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여기저기 계속 쫓겨다녀요. 근데 이제 중국을 따라서 같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쫓기다가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 충칭에 정착을 하게 돼요. 충칭에. 그래서 요 충칭에 있는 이제 임시정부에서 말하자면 이제 이 정부의 여당, 그러니까 집권당은 뭐가 되냐면 한국 독립당이 되는 거예요. 한국 독립당. 그리고 군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뭐냐면 한국 광복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은 뭐냐? 한국 독립당, 군대는 뭐냐? 한국 광복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총사령관 지청천과 김구 등이 충칭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창설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때 이걸 끌고 갔던 이는 주석으로서는 이제 김구가 주석에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주석 중심제. 자, 41년이 되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시작과 어떤 흐름을 보는 겁니다. 건국강령이 발표가 되는데요. 1941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건국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기본 어떤 정치적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조소왕의 삼균주의는 개인과 개인,
그리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에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정치 사상을 기본으로 했고, 이 개인과 개인이 평등하려면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의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두 평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보통선거, 1인 1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1인 1 투표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 보통선거의 권한,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서는 뭐 토지의 뭐 국유화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교육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을 일정 부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균주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이 41년 무렵부터 우리는 뭐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뭐 체제적으로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도 해요. 자, 1944년.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해방하잖아요. 바로 이제 직전이 되면 원래 김구를 중심으로 주석제였는데 힘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시작과 어떤 끝의 마지막 모습까지인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차 개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정오가 가까워오자 민족 대표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엄숙한 29인이 엄숙한 자리에 모였다. 사회는 참석하지 못했고 태화관의 정자 동쪽 천화에 태극기가 걸렸다. 독립선언서 낭독을 생략하고 이종일이 선언서 100장을 탁자 위에 놓고 한용운이 일장의 식사를 한 뒤에 그의 선창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한편 민중을 막 끌고 가는 주도적 역할은 하지 못했지만 또 이런 어떤 처음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서도 그 이들의 어떤 그 행위를 이렇게 과소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죠. 한편 탑골공원에 모인 학생들의 대한독립 만세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 공원에 모였던 수천 명의 학생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갔다. 자, 기억.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순종이 사망하였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요거 60만 세 운동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니은 사회주의 세력이 정오회 선언을 발표하였다 하는데 요거는 신간회와 관련된 문제로 나올 겁니다. 자, 디귿.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맞는 내용이죠. 배경으로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했는데, 자, 본 국민대표회의는 이거 너무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따라 바탕을 둔 국민적 대회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지어 뭐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뭐 창조파와 개조파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시점을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년에 상하이로 통합이 되고요. 23년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1925년에 박은식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1년에 한인애국단이 조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임시정부를 끌고 가고요. 또 1935년 한국국민당이 창당되는데 이거 김구 주축으로 만든 당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저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좀 전에 배운 한국독립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요거 30년대 파트에 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0년에 김구가 주석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44년이 되면 김구하고 김규식 부주석 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정답은 뭐 1번이죠. 제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 거고요. 자, 다음 기출주제 이제 54로 들어가 볼게요. 일제 문화 통치와 경제 수탈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1910년에 정치적 무단 통치, 그 다음에 이제 1910년에 경제 수탈에 있어서는 토지조사 사업이나 무슨 령령령령령 회사령 이런 게 붙으면 10년대였잖아요. 20년대 문화 통치의 시기의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실시 배경과 목적을 보게 되면 일단 3.1운동으로 식민 통치에 대한 한국인의 반발이 표출됐고 저거를 쉽게 누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온 사이토, 마코토가 문화 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제시되는 사료나 이런 데 보면 사이토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1910년대는 데라우치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사이토는 이 사이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사이코 같은 총독이 들어와서요. 어떻게 하냐면 사이코 같은 짓을 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하고 그 뒤 속내가 완전 다른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기만하는, 우리 민족을 기만하는 정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표현은 뭐냐면 문화 통치, 조선인의 뭐 여러 가지 관습과 문화를 어느 정도 좀 인정하고 존중하는 범위에서 좀 유하게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기네들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회유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친일파가 많이 양성이 됩니다.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친 거죠. 이게 사실 더 무섭죠. 마구마구 이렇게 때리고 억압하면 때리는 사람들끼리 뭉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민족을 갈라놓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의 문화 통치에 동조하여 자치론가, 그래서 요건 이제 들어가서 볼 겁니다. 또 타협론을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이게 겉 표면이에요. 표면.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 거. 그러나 속내, 실상은 이런 겁니다. 자, 내용. 무관뿐 아니라 조선 총독을 문관도, 그러니까 군인 말고 문관도 총독에 임명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꿔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경찰제도. 헌병경찰제, 군인경찰이잖아요. 이거 폐지하고 보통경찰제, 치안을 담당하는 보통경찰제 이렇게 실시했는데 실제로는 경찰의 인원과 장비가 더 늘어납니다. 뭐 2배 이상 뭐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좀 군인경찰제 없애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완화된 어떤 그런 치안을 뭐로다가 잡냐면 이거 치안유지법 1925년 너무 중요합니다. 사회주의 운동이나 이 사회주의 사상을 받은 우리 레닌의 사회주의 이제 이런 게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요.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많이 또 했어요.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저 치안유지법으로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도 실시되어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자를 탄압하는 데 적용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완화시켰다. 근데 이거 들이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925년. 자, 그 다음에 입을 트게 해줬어요. 한국인의 신문 발행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실상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신문을 더 철저하게 검열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반하는 어떤 글귀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기사나 이런 게 실려 있으면 그 신문사 정간, 폐간, 그 내용 삭제 이런 거 더 심하게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거죠. 자, 이게 문화통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지방행정책인데요. 지방자치, 너희들 자치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식민지로 삼고 있지만 우리가 무조건 다 권한을 지는 게 아니라 니네 도단위, 부면단위, 이런 평의회, 협의회 이런 거 만들어줄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해. 그래서 이런 등의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저런 지방행정에 한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 논리에 지식인들 층과 이제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를 하자. 그래서 일본의 시스템을 배우자. 그래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 이런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을 보게 되면요.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급회의 같은 거 하면 선생님이 시간을 주잖아요. 우리 토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열심히 이제 반장하고 뭐 서기 뭐 이렇게 부반장 나와가지고 열심히 학급회의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 저희 이런 안건이 나왔어요. 별로 이게 실제 우리 학교 학급 운영에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논의는 실컷 했는데 이게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별로 이거를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재산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재산 정도까지 다 급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친일파나 부호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 이것도 제한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회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정책. 우리가 1차 조선교육령 나왔어요. 무단통치 때. 그래서 학교 줄였잖아요. 근데 여기 다시 늘립니다. 이제 핵심이에요. 6년으로 한다. 그리고 조선어를 필수 과목화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선어 필수 안 하고요. 사범학교와 대학 설치를 허용해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고등교육 기관을 설치하는 데 허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초등 실업교육 위주로 진행됐고 잘 안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성제국 대학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또 보게 될 건데요. 저렇게 이제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 설치를 허용하는 일부의 조항으로 우리가 저걸 기회 삼아서 우리도 대학을 설립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대학 설립 운동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막 벌어져요. 근데 그걸 무마시키고 일본이 대신 이거를 만들어 줍니다. 경성제국 대학 설립. 근데 일본 쪽에서 저걸 만든 게 뭐 얼마나 조선인들을 위해서 만든 게 되겠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뭐 고등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는, 실질적으로 졸업생이 일본의 학생들이 더 많았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체크를 했는데요. 자, 1조 국채를 변역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하는 자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에 처한다 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런 거 사회주의자 잡겠다는 거예요. 국가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자, 이거 사회주의자들 잡겠다는 거거든요. 개인의 사유의 재산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보는 이 사회주의자들을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목적은 뭐냐면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가들 탄압하겠다. 이거 1925년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1925년에 저게 법령이 나와서요. 해방 우리 직전까지도 계속 적용이 됩니다. 이 치안유지법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수탈인데요. 자, 보시면 산미증식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1910년대는 땅 빼앗아 갔잖아요. 토지 빼앗아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요. 쌀을 증식시켜 쌀을 빼앗아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본은 공업화의 수순을 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도시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줄고요. 쌀값도 오르겠죠. 그래서 일본 내 식량 부족과 쌀값 상승 현상을 우리 식민지로 삼고 있는 우리 땅에서 쌀을 증식시켜서 가지고 가는 게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계속 쌀만 우리나라 땅에서 토지가 뭐 여러 가지 상품 작물도 나오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쌀만 계속 생산시켜서 생산되는 족족이 가져갑니다. 토지를 개량해요. 왜 개량하느냐? 쌀 빨리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자, 수리시설 개선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요. 저 수리시설이 잘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저런 수리시설을 갖추려면은 비용도 많이 필요하고요. 저런데 이제 많은 그 부담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을 뭐 우리 조선의 사람들에게 많이 또 납부하게 하고 하니까 농민들이 이제 이런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는 거고요. 자, 일제는요. 쌀의 생산량이 목표량, 원래 가지고 가려고 목표치를 만들어 놨던 것보다 생산한 게 만약에 못 미쳐요. 못 따라준 거예요. 목표치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목표량만큼 가져간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목표량만큼 이게 생산이 안 됐는데 이게 여러분 생산을 하면 기본적으로 조선인들이 먹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가져가야 되는 목표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춰지면 그냥 조선인들이 먹어야 되는 쌀에서 그 일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시기 때 조선인 1인당, 여러분들 좀 적으셨으면 좋겠는데 조선인 1인당 쌀 소비량이 늘까요? 줄까요? 조선인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어듭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쌀은 우리가 계속 증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쌀을 못 먹는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주에서 이렇게 잡곡을 수입해서 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자, 결과적으로 농민의 몰락이죠. 너무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나 일본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리고 또 자작농조차도 토지를 팔아버리고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제 일본인 지주나 뭐 이렇게 회유된 뭐 한국인 대주주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런 지주제가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작농은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고요. 그다음에 쌀 중심의 단작화. 우리가 이제 표현이 이런 단작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는 거야. 이거 하나만 생산. 이런 구조로 바뀐 겁니다. 철저하게 아주 그 자기네 나라들을 위한 그런 것으로서 이제 식민지를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요, 이제 1929년이 되면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 우리 쪽에 쌀이 계속 들어가면 쌀값이, 일본 쌀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지주들이 쌀 수입을 반대하게 돼요. 그래서 잠깐 이제 중단이 됐다가 중일 전쟁 이후가 되면 이제 1940년대에 되면요, 산미증식 계획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산미증식 계획은 언제냐라고 하면 1920년대인데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그때만 나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1940년대에도 나왔단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는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때 전쟁 막 일으키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이때는 군량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산미증식 계획을 다시 재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 1910년대 토지 뺐고요. 1920년대 쌀 뺐고요. 근데 우리가 10년대 0000 회사령,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했냐면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허가음이라고 했어요. 조선총독부에. 근데 20년대 오게 되면요, 폐지돼요. 회사령 폐지. 그래서 이거는 뭐로 바뀌냐면 그냥 신고만 하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다. 우리의 민족 기업이 마구마구 세워질 수 있네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일본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침투해서 마구마구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가 철폐돼요. 세금 붙어서 오는 거, 이 관세가 1923년에 관세가 철폐됩니다. 그래서 일본 상품이 마구마구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품, 우리나라의 기업이 이제 쉽지 않죠. 다 죽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산 장려 운동이 확산이 된다.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친일단체 조직의 필요. 암암리에 조선인 중에서 친일 인물을 물색해 하고 그 인물로 하여금 각기 계급 및 사정에 따라 각종의 친일적 단체를 만들게 한 후에 그에게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여 충분히 활동하도록 도울 것. 네, 친일파 양성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거 문화통치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사이코. 자, 그럼 보시면 옳은 거. 한국인에 한해서 적용되는 조선태형령, 이건 20년대 가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 이거네요, 정답. 자, 기한 내의 토지, 기한부 신고제 토지조사령, 이건 10년대죠. 자, 헌병대 사령관이 치안을 총괄하는 경무총관부가 신설되었다, 이거 10년대. 자, 회사 설립 시 허가, 회사령, 그럼 이거 10년대,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요, 일제강점기 우리 20년대 독립운동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